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추진을 발표를 했습니다. 필수 추경의 개념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는데 정부 추진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태 대표님. 상당히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이게 산불 지금 현재 진화는 이제 겨우 이루어졌습니다만은 그 피해 주민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지금 10,000가구 이상이 지금 현재 채권 신세를 지고 있죠. 신속하게 이분들의 생계와 또 주거 문제를 갖다 지원해야 된다면은 이런 때 이제 사실상 정부 재정이 신속히 하루 빨리 투입되어서 복구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과거 이제 정치 사례를 보더라도 YSDJ 이런 야당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대려 국가적 재난 이런 재앙이 있을 때는 정부보다도 당시 더 발걷어 붙이고 앞장섰던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국회 상황이 민주당이 절대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당으로서.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좀 뜻을 모아가지고 대려 정부를 재촉해서라도 이 추경이 하루빨리 성립돼 가지고 이런 산불 진화에 또 후속 조치로서 그런 복구에 만전을 기하는 그런 여야 관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홍익표 대표님, 민주당에서는 유의미한 효과를 낼지 의문이다. 약간 회의적인 반응을 냈어요. 어떻습니까? 네, 통상 10조 원 정도가 낼 수 있는 경제 성장 유발 효과가 한 0.01%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0.1%요. 0.1%. 예. 네.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이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할 때에는 이걸 좀 부족하죠. 왜 그러냐면 저는 제가 이렇게 여야 입장을 떠나서 그나마 제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도 네. 말씀드려왔는데 네. 최근에 한국 경제에 대해서 그나마 할 말 하시고 여러 가지 진단을 잘하고 있는 분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라고 네. 생각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산불하지 이전에 20조 규모를 얘기하셨어요. 네, 그때 세 가지 얘기를 했었죠. AI나 반도체 특별 지원해야 된다. 네. 두 번째는 지금 경기 침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한테 대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구조적 장기 침체에 대비한 뭔가 탈출구를 위해서 이 재원이 좀 활용돼야 된다. 그때 예상하지 못한 추가로 된 게 지금 영남권 대형 화재 사건이 지금 산불 화재 피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거꾸로 이창용 이창용 하는 총재 얘기 기반해서 얘기한다면 20조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야 얘기를 떠나서 이번만은 좀 여야가 한국은행 총재 얘기를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제 규모에 대한 부분을 좀 지적을 해 주셨군요. 네. 한덕수 권한대행 4월 중에는 좀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윤 대통령 선거를 둘러싸고 좀 국한 대치가 있습니다. 4월 통과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국가 재정 상황이 지금 운영 상황에 상당히 어려움이 지금 있어요. 특히 이제 작년 예산안 처리를 하면서 이제 극한 대립을 벌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부 예산의 쉽게 말하면 운영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난 상태입니다. 즉 그 말은 이런 때 지금 예비비 지출이 좀 자유롭게 이루어져 가지고 정부가 신속하게 이런 해당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막혀 있어요. 지금 예비비마저도 거의 다 삭감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추경 부분은 무조건 민주당의 사실상 절대적인 협력과 또 민주당의 자발적인 어떤 그런 노력 아니면은 이게 어렵거든요. 그런 구조 자체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 부분은 이거는 언제든지 여야 간에 그리고 기획재정부 정부 간에 협의해 가지고 얼마 전에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그 국민연금 13년 만에 그냥 어려운 숙제도 하나 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비록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로 정치적 문제는 상당히 어렵게 꼬여 있다 하더라도 이런 민생 회복과 그리고 국가 장기 미래를 위하고 또 산불 또 이 진화로
또 복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지금 의견 일치를 모아서 추경 규모와 또 국회 통과까지 이렇게 신속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죠. 바람인데 이게 이제 또 뭐 탄핵 얘기도 좀 나오면서 쉽지 않아요. 이게 4월 키를 진 건 민주당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4월 통과 관련해서. 일단은 4월 통과를 무조건 해야죠. 추경은 신속하게 해야 되고요. 그 추경의 그 원칙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추경이라는 거는 긴급하게 예산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신속성이 제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규모의 적정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산불 예산과 관련돼서 예비비 논쟁은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피차간에. 왜냐하면 아직 산불 피해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피해도 집계가 안 되는데 예비비 갖고 모자르니 남니 뭐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맞습니다. 무의미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전제가 없는 거예요. 모자르냐 남느냐 이 말도 안 맞는 거고 두 번째 제가 보기에는 예비비도 추가적으로 증액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지금 당장의 산불에는 모자르지 않을 거로 봐요. 근데 지금 이 봄철 영남권 산불 화재는 당초 우리가 그 재난재해 예측했을 때 가정되지 않은 재난재해일 겁니다. 네. 예를 들면 5월에 그 강원권, 그다음에 7, 8월에 물난리, 수해 피해, 그다음에 뭐 한 9, 10월에 태풍 피해 등등 이게 통상적으로 정부가 예비비에 염두에 둔 거라면 사실 3월 영남권 산불 화재는 이번에 대규모로 발생한 건 굉장히 네. 이례적인 그러니까 정부가 아마 상상하지 못한 피해였을 거예요. 그렇다면 연간 계산으로 했을 때 예비비가 부족할 수 있어요. 지금 부족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비비가 부족하냐 뭐 이게 누구 탓이냐 이런 얘기할 게 아니라 예비비의 추가적인 일부 증원은 필요하죠. 아까 얘기한 다가올 재난재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확하게 어디에 돈을 쓸 거냐. 아까 얘기한 제가 세 가지 항목. 네. 그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원래 그 추경이 필요한 거는 그 자연재해 때문이 아니라 경기 침체에 대비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걸 먼저 계산하고 산불 피해는 지금 계속 들어올 거예요. 피해 규모가. 그거에 따라서 대응하고 모자란 부분을 추경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단 모자란 겁니까? 남는 겁니까? 그건. 그 예비비 성격 자체가 이런 국가가 재난이라든지 재앙으로부터 정부가 국가 재정을 신속하게 투입해서 그걸 회복하고 복구하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비비 자체를 갖다가 지금 민주당 시각이 이 내란을 한마디로 정당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예비비를 갖다 사용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예비비를 엄청 제한시켜버려 삭감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그런 우려를 가지고 그랬다 치지만은 막상 이제 국가적 이 재난은 재앙은 현실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거두시고 뭐 하루빨리 이제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예비비 확대하고 또 아까 홍표 대표님 말씀한 대로 그냥 AI 반도체 부분이라든지 민생 회복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구조적 장기 침체에 대한 대비하는 여러 가지 산업의 재편 이런 과정에 국가 재정이 투입돼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거듭 이야기합니다마는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통큰 합의를 통해서 신속한 추경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요청과 바람 계속 저는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비비가요. 제가 원내대표 협상할 때도 예비비 이 정도로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자르진 않아요. 지금 당장. 그러니까 제가 여기엔 그 모자르냐 안 모자르냐는 지금 연초에는 사실 그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예비가 되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 특히 자연재해 관련돼서 들어가는데 자연재해 관련된 예비비는 이 전체 중앙정부 예비비도 있지만 기타 행안부나 또 지방정부 등등 여러 부분의 소방 등등에서 지금 산재되어 있는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피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산불 피해를 지원하는데 재난을 피해자분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복구 지원 등등 하는 데는 그리 모자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모자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야가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예비비 갖고 모자르지 않냐라는 거 그 자체는 서로 간에 불필요한 신경 싸움이고 자칫
그래가지고 입씨름하다가 시간 지나면 누가 피해 보겠어요? 국민만 피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논란이 되면 정부가 또 집행을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추경이 없는데 여당은 모자라다고 하는데 추경이 안 된 상태에서 다 지원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여당 입장이 난처하니까 중앙부처의 관련 부처들이 집행을 주저해요. 이게 정치권의 결론 날 때까지. 네. 그러니까 이런 우를 범해서는 정치권이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빨리 해서 추경하자. 추경에 관련 필요한 자연재해도 포함시키면 이게 뭐 예비비가 모자라냐 부족하냐 이런 논란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네. 주제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4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여야 셈법이 좀 복잡해지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선고로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는 이 대표 독주를 막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높아진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태 대표는. 뭐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뭐 앞으로 만일 조기 대선이 오면은 자기가 뭐 민주당 내의 발판과 기반이 공고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비 걸 필요가 없어요. 그럼 민주당 내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판단할 부분이고, 다만 이제 이 거대 입법 권력이 이제 그동안 입법 권력 남용과 또 과도한 또 집행 실행 때문에 행정부가 견제 차원을 넘어가지고 행정부가 제대로 작동되고 운영되는 그 자체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제 12.3 비상계엄을 했다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 자체를 갖다 100% 받아들일 그 상황은 아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만큼 지금 중요한 현실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 무죄 이후에 더 지금 현재 이 공세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너무 거칠어요. 다시 뭐 한석수 지금 총리 지금 대통령 직무대행 복귀 6일 만에 또 탄핵하겠다는 거고, 또 헌재 재판관 임기도 이제 늘리겠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헌재 재판관이 계속 헌재에서 상주도. 즉 그 말은 헌재가 정치적으로 이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정치적 편향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헌재의 심판의 공정성이나 또 그 이후에 승복하고 또 수용하는 그런 사회적 혼란 부분은 정말 날이 갈수록 걱정이죠. 근본적으로 이런 인식부터 좀 깨버려야 되는 건데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이대로 조기 대선은 치를 수 없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살아나는 분위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근데 그 부분은 뭐 국민의힘이 원하건 민주당이 원하건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탄핵이 결정이 돼야 조기 대선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그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제는 좀 결론이 내야 될 부분인데 너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헌법재판소 문제는 그것대로 따지되 일단은 뭐 그 민생과 관련된 추경을 포함해서 그런 일들을 좀 하고, 그다음에 조기 대선 이미 각 당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민의힘의 그 소위 그 대선 후보 잠룡이라고 하는 분들 각자 알아서 지금 뭐 캠프도 만들고 이런저런 그 공약도 준비하고 자기들끼리 지금 뭐 합정 연행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민주당의 그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 뭐 그 예상되는 후보들도 각각의 움직임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뭐 어차피 확정되면 바로 수면 위로 드러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의힘한테 꼭 하나 해주고 싶은 말은 기승전 이재명 탓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쭉 해보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국민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게 이재명 대표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재명이라는 그 뭐랄까요, 우리가 그 유명한 그 정치학 정치 관련 책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거 아시잖아요. 그럼 코끼리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재명 대표라는 어떤 이 벽에 스스로 갇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내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대표? 그러니까 이제 어제 이제 박찬대 원내의 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한덕수 지금 대행이 대통령 대행으로 복귀한 지 6일 만이에요, 그 얘기가. 그래서 이제 이 탄핵 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이런 한덕수 대행의 그 재탄핵을 이제 시사한 내용이 어제 핵심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지금 현재 대행뿐만 아니라 최상목 대행 이 사람까지도 이제 같이 포함해서 줄탄핵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일단은 엄포라고 봅니다. 경고이면서도 엄포라고 보는 건데 이 이제 엄포라는 그 기재에 깔린 내용을 보면은 지난 28일 날 이제 민당 초선 의원들이 한 72명 정도 된 모양이던데 그 사람들의 입장이 이게 뭐 앞으로 다른 국무위원들로까지 권한 대응으로 계속 선결될 경우에는 국무위원 전원 총탄핵. 저는 이 탄핵까지 그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이 또 방송인 김어준 씨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또 대체로 방송에 출연했던 사람들이 또 당내에 가서 그 주장을 세게 지금 펴고 있다고 그래요. 저는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볼 때 지금 헌재가 좀 전에 홍표 대표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11차 변론기일 끝난 지가 언젠데 왜 그동안 이제 뭐 사실관계 다 확인을 했을 것이고 그럼 평일을 열어가지고 이견의 차이도 또 일정 부분 알았을 거고 그게 좁혀지지 않으면 좁혀져가지고 뭐 어느 쪽으로든 8대 0으로 하면 분명히 이제 결과에 대한 성분 문제나 사회적 혼란 문제에 대해서는 그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용이치 않다 그러면은 그냥 평일 열어서 평일 내용 그 자체대로 탄핵 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선고를 하면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뭔가 지금 민주당에게 어떤 지금 소스가 제공됐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민주당의 대처 방식은 전 세계 뭐 시민들에게 물어봅시오. 이 탄핵에 복귀한 또 직무대행을 또 탄핵하겠다고 이렇게 입법 권력 가지고 이 몰상식한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이 국격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까지도 이거는 어둡게 만드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비록 민주당 지도부가 초선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뭐 이런 정치적으로 지도부에 대한 압박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헌재는 분명히 헌법과 법률에 의한 그런 양심에 의해서 공정한 심판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럼 기다려야지. 그 사람들이 안 하고 있는데 어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앞서도 저희가 이제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회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다소 압박용이 아니고 실행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내부 분위기가 조금 강경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그 일부 초선 의원들이 먼저 앞서 나간 것도 있는데 되게 그 당의 분위기를 보면 초선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당 지도부의 묵인 내지는 어느 정도의 그 허용 없이는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네. 중대한 사안을. 네. 그러니까 뭐 당 지도부가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은 안 했지만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수준은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 나오는 거죠.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입장 나오면 뭐 통상 당 지도부 그 당 대표나 원내대표 등이 움직여서 그걸 못하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걸 봐서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할 수도 있는 카드다. 이 정도 하겠다는 정도는 아니고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카드 중에 하나는 돼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4월 1일 아마 내일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정기 국무회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네. 이 자리에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어떤 정리라도 정부도 해야 됩니다. 한덕수 총리도 사실은 그 본인이 그 탄핵이 기각은 됐지만 이미 그 앞서 그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그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고 임명해야 된다라는 게 만장일치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언제까지는 결론을 내겠다는 것은 임명하겠다는 얘기는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저는 변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이 그 헌법재판소하고도 좀 상의를 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의 경우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한다고 했을 때 4월 18일 이전까지 심리를 마칠 수 있느냐, 판결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좀 변수가 될 거예요. 지금 끝까지 그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 측에서 문제 제기하는 게 절차적인 문제잖아요. 그럼 이제 그 변론갱신 문제가 남아요. 변론갱신 남는데 대법원에서는 이거를 간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10번, 한 10번 10여 차례 했지 않습니까? 10여 차례 한 걸 그대로 똑같이 하지 않더라도 한 4번 정도는 해야 될 거예요. 아하. 근데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간소화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대통령을 탄핵하는 중대한 사안인데 이거를 간소화 왜 하느냐.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정식 과정을 다 밟아야 된다. 만약 이렇게 들고 나오면 자칫 18일까지 4월 18일까지의 판결 이것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또 다른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그 재판의 결과에 관여하라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하고 국회 그리고 그 정부가 상의를 해야 돼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돼서 임명을 하더라도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그 윤 대통령 탄핵에 관여하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결론은 18일 이전에 낸다든지 뭐 이런 이 내부적 어떤 결론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혼란과 논란이 자초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홍익표 대표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네. 앵커께서도 아시겠지만은 우리는 바로 이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당시 최상목 대행이 두 사람을 임명하고 이 마은혁 재판관이 내정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국회에서 합의해가지고 그러니까 정치적 편향성이 배제된 합리적 인사로 이렇게 했으면은 그때 이제 홍 대표께서도 대한변협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걸 국회에서 그러면은 다시 재의결해가지고 넘겼으면은 벌써 이 문제는 해결됐을 거 아닙니까? 굳이 자유민주주의 근본적으로 체제에 대한 불확실성 그런 엄청난 누가 봐도 저는 헌법 수호의 의지를 가장 강하게 담아야 될 그런 헌재 재판관의 자격을 부여할 정도로 그분에 대한 그런 사상적인 측면이나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도 정말 국민적 우려가 있는 그 사람을 굳이 민주당이 이렇게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뭡니까? 이건 국민의 뜻을 너무나 이거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그냥 배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려 빨리 이걸 국회에서 여야간에 어차피 두 사람 각 당 입장 몫은 반영이 되는 거니까 한 사람은 그러면 대한변협이라든지 이런 통해서 한 명으로 추천을 하는 게 맞고요. 지금 뭐 저는 그걸 좀 시간은 걸리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네. 이미 탄핵 소추와 관련해서 구정구패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또 엄청난 국민적 비판을 받았던 민주당이 또다시 한덕수 대행 이 탄핵을 밀어붙이는 데는 그만큼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중요한 변수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표님, 이 궁금한 게 지금 저희 홍익표 대표님이 얘기하신 예를 들면 한덕수 저희 권한대행도 뭔가 이제 탄핵 얘기도 나오는데 뭔가 자기의 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도 이제 내일인가요? 지금 이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갖다 이제 소집했잖아요. 다양하게 지금 이제 이 정국에 대해서 자신이 또 대행으로서 아주 절제된 대행의 역할에 벗어나 가지고 가령 이 헌재 재판관 임명이다, 장관 임명이 이런 거 지금 행안부 장관 이 산불나고 국방부 장관 이 북한에 엄청난 도발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못하고 있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대행으로서는 절제된 아주 소극적인 대행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헌재 재판관 임명이라든지 장관들 임명 이런 거는 상당히 대통령 직무를 적극적으로 대행하는 입장이랍니다. 그 차이가 커요.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이제 국무위원들과 또 논의도 할 것이고 거듭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정치적 편향성이 계속 헌재에 그게 반영돼 가지고 그 결과를 국민들 보고 수용하라 그러면은 더구나 일국의 대통령 탄핵 문제를 다루는 재판관 임명에 관한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뭐 헌재가 뭐 5대3의 이런 교착설이 부상하고 있고 뭐 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이제 4월 18일 종료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하급하고 초조한 심정은 100번 이해를 가요. 그럴수록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지 어떡합니까? 지금 현재 여차 잘못하게 대통령 대행과 또 국회 이런 정치가 가미된 헌재하고의 뭐 좀 일정 부분 조율이 이루어지면요. 이건 더 엉망돼 버립니다. 저는. 오히려 헌재하고의 그런 얘기가 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홍익표 대표님 5대3 교착설은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하세요. 좀 몇 가지를 정리해야 돼. 네. 우선 저는 그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아까 그 우선은 과거에 뭐 이분이 그 재판관이 되기 전에 이러저런 활동을 한 거하고 재판관 이후에 그 사람의 그 정치관이나 또는 가치 체계를 의심하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뭐 국민의힘에서도 과거 뭐 소위 얘기해서 NL 주사파 활동이나 그 학생 운동하면서 사회를 뭐 극단적인 운동을 했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 그럼 우리 사회의 가치 체계나 법 질서를 부정했느냐? 그건 다르거든요. 마은혁 재판관이 그 판사로 그 활동하면서 그러한 판결을 한 게 있느냐를 갖고 판단을 해야지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를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은혁 재판관은 이미 국회에서 표결 절차를 거쳤다는 겁니다. 제가 아마 좀 더 바꿔보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국회 표결 전에 얘기고 표결이 끝난 상태에서는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국회 표결이라는 거는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들이 하나의 그 법 체계에 따라서 국회법 차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처리한 거거든요. 이거를 임의로 내릴 수도 없는 거예요. 국회 스스로의 권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해야 되는데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전 두 가지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관련된 입장을 따르겠다. 존중한다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임명을 하겠다. 다만 이 문제는 탄핵과 관련돼서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러니까 이 탄핵이 재판이 늦어도 4월 18일 전에는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해서 내가 그 임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밝혀줘야 되고요.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저는 뭐 5대3, 6대2 뭐 등등의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전혀 저는 이거는 그 어떤 정보에 의한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부 다 그 기간이 늘어지면서 나오는 판단이고 이럴 때일수록 법과 질서에 따른 판단, 그러니까 그 정보력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인 판단을 하고 소위 이런 정치 토론에 나오면 그런 입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지금도 8대 0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본격 토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전격시사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3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본격 토론 이어갑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조금 말을 한번 아까 마무리 못한 걸 홍익표 원내대표 말씀 주시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원칙적이고 상식적인 전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헌법재판소에 이 문제가 인용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질서는 어디로 갈 거냐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전히 헌법재판소에서의 최종적인 결론은 8대 0이다 인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금 그런 헌법재판소의 논의는 별도로 하더라도 지금 국회 국정 운영을 전체가 마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서로의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는 최소한 일정, 지금 언제까지는 하겠다라는 일정 정도는 국민에게 밝혀드리는 게 최소한의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헌법기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덕수 대행이 이 국정을 파행으로 끌고 가지 않으려면 민주당이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탄핵이 안 되도록 자기도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끝까지 그러면 탄핵해봐라 이런 식으로 맞불을 놓는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민주당도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면서 이 문제는 신중하게, 예를 들면 국정이 다 마비돼서 비상 상황이 됐을 때 국회의장이 일부에서는 국회의장이 이럴 비상 대권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사실 법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과 법의 질서를 어떻게 유지할 건가에 대한 것이 공당으로서도 고민해야 되는 거지, 법에도 없는 내용들 갖고 다 줄타내게 돼서 만약 국무위원들이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과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총선과 대선을 다시 치르겠다는 건지,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김성태 대표님, 그렇습니다. 지금 탄핵 심리가 길어지고 있는데 5대3 교착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이런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찐빵을 주문했는데 앙코가 빠진 찐빵이 배달되어 왔어요. 그래서 다시 이 찐빵을 갖다가 나는 사지 않겠다, 다시 반품을 시켜버렸어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될 당시에는 분명히 내란죄가 그 탄핵소추 의결 내용의 핵심의 한 70% 이상이 되고 있는데, 그 내란죄 부분을 갖다가 빼고서 오로지 조기 탄핵 심판 그냥 정치적 목적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여기에 헌재와 또 민주당 탄핵 소추팀 간의 합의로 인해서 그걸 뺐단 말이에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측 탄핵 소추 변호인단은 배제된 가운데 엄청난 중대한 헌결이 생긴 거죠.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은 찐빵에 앙코가 빠지면 거기 찐빵, 맛있는 찐빵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원하던 그런 찐빵이 아니잖아요. 그런 이 사실관계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길어지고 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박근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8명으로 했어요. 현재 재판관이. 한 명이 그때 급하게 임명을 못할 상황이도 어떤 연유로 되어 있던 간에, 그럼 현재 구성되어 있는 그 재판관들로서 헌법적 요건이 완결되지 않으면 또 모르지만은 충분하게 그 요건이 완결되고도 남아요. 그렇다면은 그런 차원에서 판단을 이루어지면 되는 건데, 굳이 마흔액 재판관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냥 전 세계 대한민국 의사를 갖다 또 남발하면서까지 그 정치적 행위를 지금 강행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또 지명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지금 현재 내부가 쉽게 말하면 이 결정문 쓰기가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니까 역사의 길이 남은 이런 헌결 없는 결정문을 쓰려고 그러면은 한두 가지가 지금 교통정리돼야 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구속 취소 결정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1심 본안 재판장도 그런 판단을 하는데, 현재 재판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과 우려 없이 이 결정문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만반의 지금 이 노력과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또
헌재 재판관들 간의 그 이견으로 지금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그걸 민주당이 정치적 압박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걸 한마디로 행사로 위력으로 갖다 헌재 재판관들 그 생각을 바꾸게 한다.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어제도 저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그런 김복형, 정행식, 조한찬 재판관을 사실상 얼사오적에 빗댔잖아요. 이거 엄청난 정치적 압박 행위죠. 이런 거 해서는 안 되죠. 네, 홍표 대표는. 일단은 뭐 그분들이 을사오적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헌법재판소가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거는 그 헌법재판소가 그렇다면 지금 국민들이 이런 얘기가 헌법재판소의 스스로의 직무유기 또는 업무를 지금 그 소홀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우려가 이러다 4월 18일 넘기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걱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걱정들이 있고 광장에서 지금 굉장히 갈수록 양측에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자칫하면 더 큰 불행한 사태도 일어날 수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방치하는 건 헌법재판소가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소한 헌법재판소의 원칙이 지금 상황이 어떤 뭐 그 인용이다 기각이다 뭐 각하다 이런 걸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이 그럼 평결 단계인지 재판 그 판결문을 쓰고 있는 단계인지 아직 거기까지 못 갔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정도는 단계를 설명해주고 4월 18일은 절대로 넘기지 않는다라는 정도는 밝혀줘야 되는 거예요. 일정에 대한 얘기는. 그래야 불확실성을 제고해 주는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좋은 헌법기관의 최소한의 책임, 그다음에 국가기관 또는 정당, 국회 모든 이 기관들이 최소한 해야 되는 것은 국민들의 의구심, 그다음에 어떤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런 불확실성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제는 그 양쪽에 약간 극단적인 입장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4월 18일 넘기면 어떡할 거냐. 저는 그렇죠. 만약에 4월 18일 넘기면 진짜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처리하면 이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단순히 탄핵을 뭐 인용했냐 뭐 기각했냐 이정을 넘어서서 이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정말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시장의 불확실성은 그 헌법재판관들이 해소해 줘야 되는 거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그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그렇게 났으면 그 최소한 한덕수 대행이 그런 줄탄핵으로 가지 않도록 본인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비상적인 시국 아닙니까? 지금 1년의 이 상황은 후진국에서도 보기 힘든 최악의 어떤 극단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막가파식이죠. 그러니까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수를 써도 무슨 수를 쓰더라도 상관없이 그런 그냥 막장으로 치닫는 이 정치에 대해서는 분명히 양당이 다 이제 깊이 이제 성찰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특히 국회 제1당으로서 이 공당의 본분을 망각하고서 계속해서 정치적 압박을 통해 가지고 헌재가 그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중대한 그 심판을 갖다가 자꾸 이 정치적 행위에 의해서 이 심판 기일이라든지 또 어떤 그 상황이 계속 만들어짐으로써 우려를 자꾸 빚어내는 이 현상은 더 이상은 이제 정치가 이 탄핵 심판은 그냥 헌재에 그냥 맡겨둬야 돼요. 그냥 이 당이고 저 당이고. 저도 4월 18일 이 부분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이제 바람들도 얘기를 하셨는데 하여튼 헌재가 그 전에 어떤 결론이 뭐 완결성을 하지 못하더라도 4월 18일 이전에는 선고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오원식 국회의장이 마 후보자의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를 했는데 이게 좀 현실성이 있는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저는 뭐 법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난번 헌법재판소 판결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상의 헌법재판관 지위를 인정해 주라라는 걸 그때 이미 했거든요. 근데 이게 기각됐습니다. 그 당시에요. 거의 전원일치로 이 문제는 기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형식상 그러니까 국회가 승인한 몫의 대통령의 형식상의 절차적 임명 과정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임명을 그 행정부의 그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지 헌법재판소가 그러한 것을 그 부여할
헌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지난번에 정리를 네. 했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니까 저는 우원식 의장 입장에서도 그 얼마나 답답하면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가 우원식 의장 입장이라도 그 심경을 이해합니다. 저는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의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국회의 어떤 권위, 국회의 어떤 헌법적 그 어떤 권한을 통째로 지금 부정당하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국회의장의.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왜 국회의장이 되면은 자기가 몸담고 있던 그 정당 당적을 왜 파냅니까? 빼내잖아요. 당적을 날려야만 돼요. 국회의장 그 취임하기 전에. 그래서 무소속이죠. 그래서 무소속으로 되는 겁니다. 네. 즉 그 말은 어느 정당 정파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쳐다보고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그런 국회의장의 본분을 다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원식 국회의장과 지금 현재 소장 대행을 하고 있는 이분 다 그냥 정치적 그 편향성에 그 의심을 하지 않을 국민이 어느 국민이 누구 있겠습니까? 이런 국회의장이나 현재 소장 대행 이런 분들이 변론길 그 진행 과정이나 어떻게 재판장에서 대통령 탄핵을 다투는 그런 재판장에서 그냥 분초를 다투는 그런 알람 시계까지 갖다 놓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경직된 이 탄핵 심판을 갖다 진행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전 세계의 우스갯소리죠 한마디로.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우원식 국회의장도 계속 민주당 비위에 맞추는 그런 이런 현재 또 요청. 이미 앞에 기각된 걸 가지고 국회의장이 품격도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말이야. 그런 정치적 행위로 민주당의 비위만 맞추는 그런 국회의장을 어떻게 국민들이 신뢰하고 또 여야 정치인들이 국회 운영 결정에 따를 수가 있겠냐고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김성태 대표님과 생각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뭐 후자에 안 될 거를 한다. 그래서 저도 인정을 했잖아요. 이거 안 될 거라고. 다만 김성태 대표님도 국회의원 계셨잖아요. 이건 국회의 권한이 행정부에서 침해된 거에서부터 기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죽하면 우원식 의장이 그렇게 했어요. 원래 우원식 의장이랑 같이 파트너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그렇게 막 나가는 분 아니잖아요. 그런데 안 그랬는데 이 사람이 많이 달라졌어요. 아니 안 그런 분이고 지금도 그래요. 근데 제가 국회의장이라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그 권한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가부 여부를 말도 안 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거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국회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장이라도 저는 가만히 못 있겠어요. 이걸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가정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이제 끝나기 때문에 이 후임이 임명되지 않으면 그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논의한다고도 하고 이 부분은 좀 두 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뭐 국회 통과를 하겠는데 이게 또 제2호국권? 예, 제2호국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4월 18일 넘깁니다. 지금부터 해도. 왜냐하면 그 본회의 절차를 거치고 가서 4월 18일까지 왜냐하면 정부가 15일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기한이 있죠. 예, 그 기간을 가지면 18일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15일을 넘기지 않으려면 2일이나 3일까지는 본회의까지 통과가 돼가지고 넘겨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다는 차원.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근데 저는 이게 그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필요해요. 예를 들면 방통위도 지금 그 결혼이 돼서 2인 체제로 일이 안 되잖아요. 네. 일단 추가 임명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이 추가 임명 될 때까지는 임기를 유지하도록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도 있습니다. 네, 김성태. 뭐 공공기관장 같은 경우는 후임 인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그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연장이 되죠. 자동으로. 지금 이제 그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재판관 임기 연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안을 발의하는 데 있다는 것은 공교롭게 지금 문행배 이미선 재판관 4월 18일 임기를 앞두고 지금 더군다나 헌재가 정치적 소용돌이에 이렇게 지금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맞지 않지만은 앞으로는 이런 각급 특히
헌법기관들에 대해서도 그런 뭐 일부 그건 당연히 이제 이런 법 같은 경우는 반드시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고 신중하게 검토돼야 이제 문제죠. 그렇지만 이제 재판관 임기 연장에 관한 이 법률 같은 경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너무나 4월 18일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이고 왜 초선 의원들이 줄탄핵까지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가. 이거는 정부의 또 제2요구권, 흔히 말하는 대통령 거부권, 헌법이 보장하는 이 거부권 행사를 못하게 하려면은 국무회의 자체를 갖다가 국무회의 기능 자체를 갖다가 날려버려야 되거든요. 그럼 국무회의 기능도 헌법에 부여한 기능이에요.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래서 상당히 그럴 때면 말 그대로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4월 18일 두 재판관 임기 종료 이 걱정을 하더라도 재판관 임기 연장에 관한 법률이 구체화적으로 민주당이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저는 한마디만 하겠어요. 제가 이 문제는 최근에 헌법재판소나 특수한 그 어떤 경우에 그 법의 그 어떤 허점이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기한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한 3개월 정도는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는 연장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시기의 문제가 좀 국민들이 바라보는 그러니까 있겠군요. 제가 어차피 이거는 해도 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적용되기 어려울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품격 토론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6분입니다.